예, 오늘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입니다. 앞에 촬영 장비가 있으니까. 아,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요. 질문들이 매우 많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경영자가 사업을 하면서 질문이 매일같이 한두 가지 있을 수도 있겠고 가질 수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공통되는 질문이 있고 누구나 생각하는 질문이 있겠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위해서 멘토를 찾기도 하고 컨설턴트를 찾기도 하고 주변에 경험이 많은 선배를 찾기도 합니다. 경영의 공통의 숙제들이 있는데 그 숙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관계돼서 이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업종마다 특정한 문제도 있겠고 공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기업을 작지만 강한 기업이랄지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좋은 기업을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 내지는 문제와 극복해야 될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는 것이 월드 베스트 기업을 만들려면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직업이 경영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에 방문하면 기업이 그때 모든 기업마다 나름대로 숙제를 가지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인 컨설턴트께서 이 문제를 좀 담당해 주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쭉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컨설턴트라는 직업의 특성이 여러분 생각할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어떤 컨설턴트를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있고, 그리고 그 컨설팅 회사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것도 매우 간단하지가 않죠. 단어는 똑같지만 내용은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보려고 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쓰는 말이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아는 사람, 또 이렇게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 찾다 보니까 그것이 유한할 수가 있고요. 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은 뭐딱 맞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컨설팅 업계에서 지금 한 32년째 일하고 있고요. 근데 컨설팅 업계에서 일할 때는 컨설팅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이 각각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솔루션입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전 내지는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 특별하지 않은 컨설턴트는 거의 100% 그 컨설팅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뉴얼에 입각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과정을 관리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매뉴얼에 따라서 분석 업무를 한다. 매뉴얼에 양식이 있으니까 빈칸을 메꾼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분석 기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동안 제가 한 30여 차를 계획하면서 경영자에게 있어서 월드베스트 기업을 만들기 원하는 기업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숙제들이 뭘까 그리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정리해서 순서대로 제가 중요 순서 개념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다 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만들었고 그 10가지 질문 중에 한 10가지 정도의 이제 분석 기법이죠. 그 분석 기법은 컨설팅 회사로 보면 컨설팅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그 매뉴얼을 중심으로 해서 쭉 했는데 제가 사실 강의했던 것은 믹스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10가지 기법을 강의한 게 아니고요. 10가지 기법을 베이스로 해서 첨삭 보완을 쭉 해서 뭐 수십 가지 정도 이야기를 그동안 쭉 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핵심은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전부 요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10가지 질문인데요. 칸이 모자라서 9가지 적었습니다. 뭐 10가지나 9가지, 15가지나 뭐 계속 풀어갈 수 있겠죠. 참고로 특별하지 않다면 뭐 저희가 좀 상의해서 내년에도 우리 월드베스트 기업 만들기 2기 모임, 두 번째 모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듣고 싶은 분이 계시면 100% 재수강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 내용 과목을 갖겠지만은 또 사례도 달라질 거고 내년 또 그만큼 보완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이 그래 맞아 그때 들을 때는 봄에 들을 때는 이렇게 좀 대충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뭐 제가 그 스케줄 표를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특별히 뭐 전 과목 참석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한 어떤 과목과 분석 기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수강했으면 좋겠다면 와서 청강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리마인드 찬서 뭐 2023년 내가 예습한 거고
본격적인 학습을 내년에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충분히 잘 배웠다 하더라도 내년에 같이 공부해도 후배들을 좀 멘토링도 같이 해주면서 보조하면서 같이 또 하게 되면 또 대책임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전원이 다 이렇게 내년에도 어떤 모양이든 같이 관계를 해가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9가지 질문 리스트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공감이 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매출액과 이익의 증대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매출액과 이익.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기업은 매출이 발생하면서 기업이 탄생하고요. 매출이 성장하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정체되면서 기업의 성장이 정체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매출이 감소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이익 내기를 원하지만 사업 초기에 바로 이익 내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시간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익을 내기 시작하고 이익을 급증시켜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사업이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성숙기가 되든지 근데서 이익이 없어지면 적자로 둔갑하게 되면 이제 구조조정도 필요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부에서 어찌 보면 M&A 합병이 돼야 될지 기업을 축소해야 될지 이런 문제도 생기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상징적인 지표가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인을 만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 매출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매출이 얼마예요라는 단어가 그 기업의 사업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출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첫 번째 연관되는 첫 번째 단어가 매출액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액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매출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숫자 중에 한 가지가 가치 향상이에요. 밸류의 기업 가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말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성장한 기업들 보면 뭐 이렇게 상장하잖아요. IPO를 하죠. 상장을 해가지고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등록이 되면 매일같이 주식이 거래되면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저도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해봤는데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시가총액은 이익액과 이익률에 정비례합니다. 어느 회사가 이익이 많아진다. 이익이 계속 커가고 있다. 이익률이 좋아지고 이익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 회사 주가는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가 이익이 줄고 있다. 옛날에 이익이 많았으면 현재 이익이 좀 불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익이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이익률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 회사 주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래서 이익이란 단어하고 주가란 단어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란 단어와 매출액이 비례성을 가지고 있고 이익이란 단어가 기업의 어떤 가치, 밸류하고 정비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매출 관리를 잘하지? 어떻게 하면 이익 관리를 잘하지에 대한 숙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탄생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설턴트나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는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적 연구된 기법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그동안 역사도 기법이 엄청 많이 있죠. 그 기법 중에 월드 베스트 넘버1이 TOC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출액과 이익의 증대를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TOC에 대한 것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경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중구난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중구난방이죠. 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죠. 우리 쓰는 말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별일이 많죠. 저는 컨설팅을 하다가 얼마 전에 최근에요. 봉제공장 경영을 직접 참여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봉제공장을 경영해 보니까 참 매일같이 아주 많은 쓰는 말 있잖아요. 다사다난한 1년 뭐 이렇게 말하듯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답도 있고 공식도 있고 풀어갈 수 있지만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생기고 있는 많은 사소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생전 처음 당해보는 문제들 그리고 다른 회사에 그런 케이스도 없는 문제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문제 직면하도 문제를 풀어가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어떤 문제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거고요. 소멸되지 않죠. A라는 문제가 해결되면 B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계속 나오는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 기법들이 잘 정리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컨설턴트는 문제 해결사다 이렇게 말하다면 컨설턴트는 어떻게 일하는가 이런 방법이 바로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 중에요. 컨설턴트는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독일의 ADL사가
ADL사가 저 글로벌하게 비즈를 하면서 일본의 ADL이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그 일본의 ADL 회사가 우리 컨설턴트를 어떻게 일하는가에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제가 외국계 컨설팅 회사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썼던 문제해결 기법하고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그게 회사의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남에게 잘 오픈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의 ADL이라는 회사에서 컨설턴트는 어떻게 일하는가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자세히 잘 정리돼서 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사 상의해가지고 그걸 번역했어요. 저희 케어 컨설팅에서 컨설턴트들이 저랑 같이 상의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해서 출판했죠. 그 책 제목이 컨설턴트를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책이고 문제해결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경영자에게 오는 숙제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고독한 숙제가 매우 많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혼자 풀 것인가, 같이 풀 것인가, 같이 푼다면 어떻게 팀에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발생하는 경영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매일같이 발생하는 거죠. 출근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 발생하고 어제 있었던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된 문제도 많고요. 숙제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경영자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은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비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원가 관리죠. 코스트 매니지먼트죠. 비용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좋은 단어가 있어요. 제 마음에 드는 단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절제란 단어예요. 절제. 그러니까 그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통제해야 되겠죠. 그냥 낭비하면 안 되겠죠.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면서 뭐 어떻게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는 우선 뭐 생산성이나 효율에 대한 걸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시켜가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또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사실 이 관리를 잘 못하면 이익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 관리한다는 말 자체는 비용을 잘 통제한다는 말과 똑같고요. 비용을 잘 통제한다는 것은 거기에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모든 직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으로 일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모든 직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갖고 일할 것인가? 많은 회사가요. 사장님은 24시간 일합니다. 근데 직원은 근무 시간에만 일하죠. 근무 시간이 출근 퇴근 딱 8시간이네요. 그렇죠. 사장님은 뭐 퇴근이 없습니다. 24시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24시간 일하자면 직원들은 근무 시간만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도 퇴근 시간까지 포함해서 24시간 일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주어진 일을 하는 태도가 경영자 마인드로 사장님과 같은 동일한 태도와 마인드로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숙제죠. 근데 그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쉽지는 않지만은 도전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네요. 원가를 과연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아까 말한 원가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뭐 관리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줄이고 싶은데요. 줄일 수 있는가? 줄인다고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몇 번 더 줄일 수 있는 것이 끝없이 줄일 수 있는 것인가? 그 문제도 우리가 궁금합니다. 이제 동계산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 그 모든 법적으로요. 모든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대차제표 손익계산서 또 이렇게 그 세무 조정한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해 당사자, 뭐 금융기관이나 뭐 거래처나 관계처 제출합니다. 이렇게 매년 공시를 하고 있고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세무 격리 보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이라서 보통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뭐 재무회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영자 된 건 아니거든요. 아이템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상황에서 상업을 해야 되는데 뭐 그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격리에서 나오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어려운 거죠.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경영자는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거래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일하다 보면 혼자 일하지 못합니다. 거래업체가 있지, 협력업체도 있고 또 같이 고객사도 있지 않습니까? 평가해 봐야 되겠죠. 판단해야 되겠죠. 거래를 시작할 때 이 거래 적정성, 거래해도 되는 걸 판단해야 되겠죠.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의 고객사가요. 내가 거래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 고객사가 나를 평가할 거거든요. 이 거래 적격업체인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뭐냐면 부도 날 것 같은 회사는 거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죠. 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거래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오다를 줬는데 납품 못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도 난다는 것은 기업 경영에서 매우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모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그 기업은 괜찮은 기업인가를 평가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업 체질 분석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적자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경기라고 하는 거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잖아요. 근데 호황이든 불황이든 관계없이 적자는 보고 싶지 않는데 방법이 있나요? 기본적인 생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나면 경기가 안 좋으면 다 적자지요. 그렇죠? 경기가 매우 좋으면 다 흑자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냥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경기가 안 좋고 매출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줄 수는 있겠지만 적자는 안 보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숙제가 또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현재도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현재와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이런 숙제가 월드베스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하고 알아야 될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한번 하나씩 어떤 공부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공부하면서 제가 이름을 다 붙였었어요. 이름을 다 9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은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컨설팅 업계에 사용하는 단어이고 또 일반적으로 뭐 업계에 알려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전문 용어들인데 그 단어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맨 처음에 아까 매출액과 이익 관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기법을 설명했던 건 TOC 기법입니다. TOC라고 분야가 있는데 TOC란 단어만 가지고요. 미국 내에서 컨설팅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 수가 적어도 100개가 넘고요. 전 세계에서 TOC만 가지고 TOC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 수가 수천 명이 넘습니다. 아주 전문가들. 그분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TOC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머지 다 필요 없다. 나머지 다 필요 없다. TOC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매출과 이익이 기업과 비즈니스는 엄청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것을 핵심적으로 잘 다루는 테크닉이 기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 소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이 TOC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오늘 말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내외에 TOC 전문가 양성 과정을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무슨 말 저희가 TOC란 무엇이다 그 개념이 먼저 공부했는데 실무적으로 좀 한 TOC 정말 관심 있어요라는 필요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제가 특별 과정으로 TOC만 가지고 며칠 공부하는 거죠. 뭐 3박 4일을 하든지 4박 5일을 하든지 그러면 TOC에 대해 잘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무적으로. TOC 기법은 정말 좋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TOC 기법을 소개했는데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많이 다 다루다 보니까 깊이에 있어서 그냥 훑고 갔다는 개론 공부했다는 거죠. 그 점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TOC에 아쉽게 생각했던 1시간 특강을 들었던 3일을 공부했던 답은 똑같거든요. 원리 원칙은 똑같거든요. 핵심은 똑같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TOC를 여러분에게 강의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문제 해결 기법에서 문제 해결 기법,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하는 기본 기법이 있습니다. 그 외국계 컨설팅 회사는 100% 동일하게 삽니다. 뭐 이름 들어볼까요? 뭐 맥킨지 컨설팅 회사, BCG 컨설팅 회사, 부즈 알렌 컨설팅 회사, 에이티 커니부터 시작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모든 외국계 회사의 컨설팅 회사는 저기 두 번째 말하는 문제 해결 능력 기법에 하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절제 그것은 마치 그 약으로 말하면 민간요법은 체질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은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은 충분히 많이 검증됐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먹어도 괜찮은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얻는 처방전을 받아서 쓰는 약들은 문제 해결 기법은 제가 강의했고 설명했던 기법은 만국 공통입니다. 전략 컨설팅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이직한 기법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비용을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철저한 낭비 제거 자세가 중요한데 철저한 낭비 제거 자세 중요한 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TPS라는 기법이 있고 린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뭐 내용이 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린이라는 기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원 참여 경영에 대해서는 아메바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원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원가 이해라는 개념으로 원가는 면적이다 라고 하면서 원가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계산하는 기법들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해석이든 재무제표 예제를 공부했었고 부도 가능성 예측 기법에 대해서는 기업 체질 분석이라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적자를 탈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었고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BSC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지난 주 학습을 했는데 각각의 기법들에 대해서요. 다 까먹을 수도 있겠고 듣긴 들었지만은 뭐 좀 정리 안 될 수 있으니까 기법을 썸머리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순서들 이 목차순으로 생각해서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TOC 기법. TOC 기법은 제가 기법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법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기법이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컨설팅 기법들이요 부분 최적화예요. 그러니까 부분 어떤 특정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뭐 회사로 말하면 품질 부서랄지 생산 부서랄지 아니면 구매 부서랄지 특정 부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TOC 기법은 그렇지 않아요. 부분 최적화에 관심이 없고요. 전체 최적화에 관심 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TOC 기법은 경영 전반에 대해서 경영자로서 어쩌면 CEO를 위한 경영자를 위한 대표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TOC 기법입니다. 그래서 TOC 기법은 책도 매우 많고요. 베스트셀러도 매우 많습니다. 더 골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더 골. 그 책이 이제 기본서입니다. TOC의 기본서가 더 골이라고 있고 부터 시작을 해서 책들이 우리나라 TOC 개로 나온 책도 한 20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TOC 기법을 만든 사람이 직접 쓴 책도 한 4권 정도가 번역돼서 국내에 잘 소개되고 있고요. 근데 그 책으로 읽으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TOC 기법이 매우 저는 멋진 기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요. 뭐 내년이든 내후년 되면 TOC 책을 한 권 쓸까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 TOC 개론을 많이 공부했고 개론에 대한 책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개론을 또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TOC 기법이 결국은 쭉 가면 전체를 포괄해서 전략에 대한 TOC가 생각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책을 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튼 TOC 기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기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제가 마음에 들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강의로 잡았던 내용입니다. TOC 기법에서는 5원칙이 있어요. 5원칙이면서 5대 단계가 되죠. 5단계입니다. 1번이 뭐냐면요. 제약을 찾아라. 이게 포인트예요. 제목 자체가 TOC가 제약 이론이거든요. 우리말로 쉽게 설명할까요? 제약을 찾아라는 말을 맥을 짚어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괜히 이것저것 덤벙대지 마라. 맥을 짚어라. 우리가 맥을 짚으면 우리 뱀 잡을 때든지 뭐 등등 할 때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맥을 짚는다 하잖아요. 낚시하는 거 있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도 낚시 못한 사람은 허둥대기만 하지 고기 못 잡지만은 낚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렇죠? 잘 잡지요. 그렇지 않아요? 쓸 때 이렇게 맥을 짚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경영의 전문가들이 일하면서 썼던 말 중에 한 가지가 병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병목이 뭐냐면 네크를 말해요. 병목이 이렇게 이렇게 병목이 조그맣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목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작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잡아서 그것을 키우든지 그걸 관리를 잘해야 된다. 병목 관리를 잘하라. 이게 전부 이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1번 제약을 찾아라는 말은 제약이라는 말하고 맥을 짚으라는 말하고 병목 관리를 잘하라는 말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병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다른 걸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좋아질 수가 없죠. 제가 숫자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생산 라인이 있는데요. 생산 설비가 10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각 생산 능력의 능력이 달라요. 어떤 설비는요 100개를 할 수 있고요. 어떤 설비는 80개를 할 수 있고 어떤 설비는 90개 할 수 있고 어떤 120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한 설비가 30개밖에 못해요. 두 번째 설비 못하는 것은 70개밖에 못해요. 평균적으로 100개쯤 해요. 자, 그 회사에서요 30개밖에 안 되는 그 설비, 네크 설비, 병목 설비 다 알아요. 저게 문제예요. 다 알아요. 근데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렵고 까다로우니까
풀기 어려우니까 놔둬버리고 나머지 설비 있잖아요. 100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150개 되게 한달지 이미 120을 240개 되게 한달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출이 늘고 수익이 늘고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 30이 문제라는 게 파악이 된다면 30을 집중 관리하는 게 지극히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금방 여기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경영의 현장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맥을 짚어서 맥을 관리하는 것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일어서 말하지만 실제 우리 업무에 있어서 맥을 짚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병목을 맥을 제약을 찾아라. 정해라. 확정해라. 그렇죠. 오늘은 이것 잡는 것. 오늘은 이거 하는 해. 오늘은 이것부터. 그것을 명확히 하라는 게 1번이 제약을 찾아라예요. 제약을 찾는다는 것이 제약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문제가 뭔지 알면 해결이 금방 될 수도 있어요. 맥을 짚고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순간 관심을 집중하는 순간 그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안 보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 덤벙대기만 하지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을 찾아라. 찾았으면 두 번째 제약 활용을 극대화하라. 제약은 100% 써먹어라 그 말이죠. 아까 어떤 능력이 3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다른 설비가 가동률 50%밖에 안 된다고 평균율에 의거해서 그 30밖에 안 된 설비도 반 놀아요. 15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당연히 30 능력을 일단 100% 가동해야 되겠죠. 그렇죠? 30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30은 25대도 안 돼요. 30은 15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29도 안 돼요. 30까지는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능력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인데도 아까 또 뭐라 합니까? 안 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관행이 있고 우리가 회사 관행에 보면요. 우리가 그 평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공평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평등이라는 용어도 다양한 어떤 말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남이 놀면 그도 놀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관행에 대해서 그것을 네크에 대해서는 예외를 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제약 활용을 극대화하라. 100% 풀가동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제약에 따른 다른 자원을 종속시켜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예요. 경영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제약을 2번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2번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뭐라고 나도 바빠요 이런다 이거죠. 이거 좀 도와줘요 그래서 나도 바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랄까 순서 우선순위 제약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제약을 도와줘라. 그게 3번 제약의 다른 자원을 종속시켜라. 자 1번 2번 3번 했어요. 제약을 찾았습니다. 제약을 풀가동했습니다. 남들이 시비 못 걸게 했어요. 그걸 보호해줬습니다. 그래서 풀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약은 제약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4번 제약의 능력을 증대하라. 제약의 능력을 증대하라는 말은 제약이 안 되도록 해주라 그 말이에요. 보강해주라 그 말이에요. 설비 능력이 한때가 세대 30밖에 안 되는데 남은 90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대 사줘버려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캐파를 5배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적용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30을 100대게 하고 150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30, 40대 가지고는 계속 제약이니까 지금도 제약이고 앞으로도 제약이니까 안 되죠. 해결하려면 제약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4번 능력을 증대하라. 그래서 제약을 없애버려라. 그 이제 제약을 지목받았던 제약이 안 되도록 해라. 라는 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제약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문제 해결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제약을 찾아라. 새로운 제약. 두 번째 제약을 찾아라. 그러니까 타겟을 했던 제약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제약은 해결됐어요. 그건 해결됐지만은 그러나 기업에 있어서는 경영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대평가했을 때 제약은 분명히 있는 거죠. 상대평가될 네크와 병목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거든요.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주의사항은 옛날에 생각했던 제약이 두 번째가 2번 타자가 1번이 끝나고 났을 때 계속 2번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1번을 해결하면서 감싸기로 해가지고 2번까지 동시에 해결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의 제약이 끝나고 나면, 제약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1번부터 4번까지 또 반복하는 일을 하는 거죠. 다시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런데 이 한 사이클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소요될까요?에 대한 이야기가 TOC 전문가들 일반적인 이야기는 3개월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요. 근데 과제에 따라서 제약이 뭔가에 따라서 빨리 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달이면 될 수도 있어요. 제약을 찾는 시간 얼마 걸릴까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찾을 수도 있는가 하면 1시간만 찾을 수도 있고 많이 걸려도 며칠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하는 것도 며칠이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계산을 실시하는 과정도 뭐 한두 주면 될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제약은 해결되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고 도왔던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는 이 TOC의 사이클 있잖아요. 이 반복 사이클이죠. 1번부터 5번까지를 돌고 도는 사이클을 1년에 무려 12달 사이에 10바퀴를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요. 생산성적 관점에 온다면 적어도 10%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바퀴 돌면, 한 사이클 해결하면 생산성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10%는 좋아질 것 같은데 10바퀴 돌아버리면 10% 좋아하는 걸 10번 했으니까 2배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5년을 지속한다면 또는 10년을 지속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이게 TOC 기법이 생각하는 기대치예요. 2배 좋아하는 것을요. 자, 손가락 해보세요. 2배 좋아하는 것을 2, 4, 8, 16, 32, 64, 그렇죠? 128, 256, 512, 1024. 1000배 좋아지네요. 그렇죠? 다섯 번째 가면 100배 좋아지고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잖아요. 반복 속에서요. 반복 속에서. TOC만 5년, 10년 잘하잖아요. 어느 기업도 월드베스트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TOC 이론이에요. TOC는 거기에 평가 지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평가 지표면 스루풋이라고 해서 우리 한계 이익, 공원 이익 있잖아요. 스루풋이 TOC에 쓰는 전문 용어이고 일반적인 우리 관리회에 쓰는 용어는 같은 단어예요. 한계 이익이라는 단어와 공원 이익이라는 단어가 스루풋이에요. 그것을 키워라, 극대화하라.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있잖아요. 이래야 좋아요, 이래야 좋아요. 뭐 A안, B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 스루풋이 얼마나 늘어? 그렇죠. 스루풋이 얼마나 늘어? 예, 많이 늡니다. 무조건 하세요. 그렇죠.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면 스루풋 늘어? 스루풋은 안 늡니다. 결론.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루풋이 얼마 느는데? 뭐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C안이 있습니다. 스루풋이 얼마나 늘어요? 이것은 A안은 100이 들고 이건 200이 들고 300 늡니다. 답이 뭡니까? 300 해야죠. 그렇잖아요. TOC의 평가지표 하나밖에 없어요. only one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루풋 극대화예요. 그래서요. TOC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요. 갑자기 그동안 컨설팅과 공부 엄청 많이 한 사람들하고 이제 대적합니다. 싸워요. 뭐냐면 이 나쁜 사람들, 경영자들 골치 아프게 만들고 머리 아프게 만들고 문제기는 막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지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는 거예요. 수능품만 올리면 끝이잖아 이런 거예요. 제약만 찾아서 극복하면 되잖아. 뭐 딴 걸 할 게 뭐 있어. 제약도 2개도 아니야. 1개야. 지금 제약이 뭔지 찾아. 꼭 개선해. 또 제약이 없어지면 또 찾아. 하나만 해. 아까 1년에 TOC 10바퀴 돈다고요? 제약 10개 찾아서 10개 개선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스루풋이 커지는 거 보라 이거예요. 얼마 커졌나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 이거예요. 이 2개. 경영자가 제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스루풋이 뭔지를 알고 그럼 끝이지. 뭐 이것저것 공부시키고 난리치냐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 TOC에 심취하고 있는 컨설턴트와 전문가들은 다른 모든 컨설턴트를 나쁜 사람 취급해요. 경영은 단순하다, 심플하다, 간단하다 이것밖에 아닌데 왜 변죽 울리고 있고 괜히 필요 없는 걸만 이렇게 말하는 게 TOC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의 매우 강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주 화난 목소리들을 곳곳에서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도 나중에 아직은 TOC에 심화가 안 들어갔기 때문이지만 TOC 공부하고 나면요. 그동안 우리 공부할 나중에 나온 과목도 있잖아요. 뭐 손익분기점 매출액 얼마나 좋은 기법이에요. 바람직해요. 그렇죠? 재무제표 이해, 기업 체질 평가. 그렇잖아요. TOC의 전문가 중에 스루풋 어카운트라고 하는 관리 스루풋 회계가 있어요. 스루풋 회계 전문가는 재무제표를 부정해요. 그거 공부하지 말라고 말해요. 공부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왜냐면 TOC면 이거면 다 된다. 이게 더 훌륭한 의사결정이지 나머지 괜히 공부만 해가지고 다 틀려버리면 그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다. 이게 TOC에서 말하는 택배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안하고 싶은 것은 TOC 기법이다. 깊이가 있고 생각에 아주 정통성이 있고 저도 공감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법을 다양하게 공부할 수도 있고 이 기법의 가지수가 몇 개나 되니까 많다고 했잖아요. 몰라요. 숫자는 셀 수가 없으니까. 600개로 합시다. 600 중에 제가 이번 기간 동안 공부했던 기법은 다 해봐 한 10가지 정도 기법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 골라서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TOC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TOC만으로 충분하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만만한 기법이 TOC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간단히 공부하겠습니다. 품질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나름대로 절차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전차 단계. 그 단계대로 하라는 거예요. 1번. 일반적 문제는 과제 선정. 그 숙제가 뭔지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덤벙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붙잡았으면 그 끝날 때까지 좀 제발 좀 그 끝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제를 가졌으면은 숙제 내가 지금 뭐 할 거예요라고 정하면 그걸 하라 이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고 고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과제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제 선정 중요하고 과제 선정했으면 목표치도 잡아야 되겠죠. 현재 상태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만족스러운 목표를 잡지 않겠습니까? 과제 선정했으면 그것을 원인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구조화해보라는 거죠. 해석해보라는 거, 분석하라는 거죠. 우리 쓰는 용어로 원인 분석, 구조 분석, 그렇죠? 그것은 왜 그렇게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파악해봐야 돼요. 그래서 분석, 분자가 나눌 분자, 분석, 문제를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분석하는 것이 모양새가 이렇게 쫙쫙 나무 트리 같이 생겨 돼서 그것을 트리, 그래서 이슈 트리 영어네요. 이슈가 문제고 트리가 이제 나무 형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조화하는 거, 문제를 구조화하는 거. 구조화라는 단어가 우리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원래 영어 단어 스트럭처라는 용어를 이제 번역해서 구조화 그래서 트리라는 게 틀, 그러니까 모양새. 원인을 분석해라. 이렇게. 과제를 선정했으면 그 과제에 대한 문제 현상을 잘 파악해봐라. 파악하고 나면 파가지가 드디어 뭘까? 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다 못하니까 골라라. 우선순위 설정에 골라라. 다 못한다. 다 못한다. 골라라 할 때 쓰는 용어가 80대 20 법칙이에요. 어떤 풀어야 될 문제라도 잘 고르면 앞에 있는 20가지가 20개가 20%가 전체 문제 해결의 80%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20개만 해도 80을 해결할 수 있다면 80을 하고 20 해결하는 것은 시간 낭비 같아 보인다는 거죠. 왜?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럼 우선순위 결정이란 뭐합니까? 100가지 다 하려 하지 말고 20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20가지만 집중하라는 거죠. 20개 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집중하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 그게 우선순위 선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드디어 뭔가 이제 일해야죠. 워크 플랜, 역할 분담이에요. R&R, 역할과 책임. 이제 그 선택된 과제에 대해서 우선순위 잡은 것을 역할 분담에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거, 했는 거 숙제 검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크 플랜대로. 분석 및 증명, 분석과 증명. 계획대로 해보는 거죠. 워크 플랜대로 해보는 거죠. 다 해서 결과 나오잖아요. 종합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고서 써요. 종합 보고서. 균형 잡힌 보고서를 쓰세요. 라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와 내용은 매우 심플, 간단,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연습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반복하고 여기에 숙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자 있잖아요. 기자가 뉴스를 낼 때 우리가 명료하게 보이도록 해서 육하 원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육하 원칙. 그렇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사를 쓰면 사람들이 명확해진다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 기법도 절차를 뭐 약간 뭐 간소하는 거 상관없지만 절차를 제대로 밟아 이 순서를 한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고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고 하는 가이드북이 바로 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링 기법입니다. 링 기법은 철저한 낭비 제거를 말하고 있는 TPS,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토요타 생산 방식에서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토요타식으로 일하세요라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밸류 스트림 매핑을 만들어 봅니다. 밸류 스트림 매핑이 가치 흐름도인데 바람직한 현재 모습은 어떠한데 미래 모습은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림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나오겠죠. 차이를 어떻게 합니까? 없애는 개선 활동을 해서 없애라는 거죠.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은 낭비가 없는 100점짜리 회사일 겁니다. 현재의 모습은 뭐죠? 이것저것 부족함과 아쉬움들이 매우 많은 현재일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철저히 개선하는 것이 낭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린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TPS도 린도 공통 과제가 뭐냐면 고객 관점에서 낭비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고 생산자 관점과 회사 관점이 아니고 그 회사에 만들어서 파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있겠죠. 소비자, 고객 있잖아요. 고객 관점에서 내가 하는 업무를 조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를 들어볼까요? 운반이라는 단어는 운반. 공장에서의 운반은 필수죠. 기계와 기계 사이에 작업과 작업 사이에 운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장과 공장 사이에, 창고와 공장 사이에, 현장 사이에. 그렇죠? 또 제품 창고까지. 운반은 필수잖아요. 운반 필수입니다. 공장에서는 운반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건 필수 불가피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핵심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죠. 특별히요. 조선소 같은 데 가잖아요. 조선소 같은 데는 용접 업무를 주작업을 합니다. 용접한 모든 것들은 운반해줘야 돼요. 무거워요. 들 수도 없어요. 그렇죠? 트랜스포터랄지 하여튼 지게차 갖고도 힘들어요. 여하튼 운반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 만들어서 조립을 다 해놓잖아요. 그러면 탑재라고 해가지고요. 도크에서 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탑재를 하나 순서에 맞춰서 다 올려줘야 돼요. 골리앗 크레인, 매우 큰 대형 크레인으로 바짝바짝 들어가지고 옮기는데 탑재하는 건 모든 것도 운반이고요. 운반부, 아까 블록과 블록을 옮기는 거 있잖아요. 운반인데 제가 조선소 쪽에 가서 보니까요. 탑재부하고 운반하는 쪽이 목소리가 되게 커요. 운반해줘야지 다음 작업할 수 있고요. 탑재를 해야지 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게 결정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 부서예요. 고객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이제 조선소 관점이나 생산 관점에서는 운반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고객 관점은요. 돈 주는 사람 관점에서는 운반 전과 후가 똑같다는 거예요. 운반 전과 후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운반에 대한 돈 못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요. 생산 관점에서는 운반은 필수지만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은 돈 주는 사람은 나는 운반이라는 일에 대해서는 부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객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안 하고 싶다는 것이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의 7대 낭비라는 게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대 낭비라는 공장에서 물건 만들면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다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시켜서 하는 일이고 안 해도 될 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했죠. 그런데 누가 필요했냐는 거예요. 누가 필요했냐는 거예요. 고객이 필요했냐는 거예요. 고객이 요구했냐는 거예요. 고객이 그거 잘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돈 주겠다라고 고객이 요구했냐는 거예요. 고객 관점에서의 요구사항이냐는 거죠. 아니라면 그것은 낭비일 수가 있다는 거죠. 토요타는 그것을 철저하게 낭비를 제거하는 것을 했던 활동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내가 보기에는 고칠 게 하나도 없고 계산할 게 하나도 없는데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고객 관점에서 그러니까 버릴 게 반도 되고 4분의 3도 되더라는 거예요. 4분의 3을 줄이려고 보니까 능력이 없어서 다 못 줄이고 반밖에 못 줄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낭비는 무수히 많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게 많으니 꾸준히 해야겠다 해서 철저한 낭비 제거. TOC나 아니 TPS나 린에서 추구하는 결국 그 100점짜리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흐름 라인 만들기. 한 개씩 만들고 한 개씩 이동하기. 이런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반대말이 뭐냐면요. 대량 생산.
라트 생산, 라트 한 묶음 있잖아요. 묶음 생산. 투입을 대량으로 뭐 옷을 만드는데 한 벌씩 만드는 게 아니고 100벌이나 1000벌이나 10,000벌씩 만드는 거. 그건 대량 생산. 그건 고객 관점과 린 관점과 TPS 관점에서 봐서는 낭비예요. 재고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고요. 운반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고요. 많은 낭비를 유발시켜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관점이 달라서. 시대의 흐름은 이쪽 흐름 라인을 만들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업종의 산업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산의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고객 관점에서 낭비를 발견하고 낭비를 제거하고 흐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아메바 경영 매우 중요하죠.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초반에 일본까지 갔어요. 교토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나모리 가지오 옆에 사진도 찍고 왔어요. 그래,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니까 전원 참여 경영 주인 의식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일한 사람은 목적이지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직원이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이 행복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람의 일터 운동 만들기. 이게 전부 아메바 경영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 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론. 모두 빨리 승진시켜서 모두를 사장 만들어주자. 그 말이죠. 아메바 조장. 사장이에요. 사장과 권한과 책임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한 개 회사가 아니고 뭐 30개 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30개 조 조장은 다 사장이에요. 그리고 조장 누가 할까요? 연공 서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봐서 검토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사장할 수 있어요. 당장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사장 같은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연구한 과정을 가요. 막 옛날 모든 회사가 나쁜 말로 군대 조직 같다. 그렇죠. 상명하복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정서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타파하고 우리가 소사장 제도랄지 아니면 아메바 조직이랄지 여하튼 그 모두가 전원이 바로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요다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해요. 조장이든 반장이든 직장이든 과장이든 부장이든 그렇죠. 사장이든 공장장이든 다 장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다만 반장은 하루의 생산을 책임지는 관리자 이걸. 하루의 생산. 직장은 일주일의 생산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과장은 한 달의 생산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공장장은 분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분기나 반기를 사장은 1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다만 책임지는 영역이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할 게도 많아지고 생각할 게 많아질 뿐이지 다 책임지는 건 똑같습니다. 도요다도 이렇게 말해요. 여하튼 전 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아메바별 독립체사주하는 거. 누가 잘하나 보자. 그죠? 또 잘하도 서로 격려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누구 잘하나 보자 중에 중요한 것은 사실상으로 공동체로 일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시켜서 등수 매겨가지고 등수 못한다 해서 처벌하거나 왕따시키거나 빼버리거나가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팀의 공동체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를 보면서 플렉시빌리티. 그래서 잘 되는 팀은 계속 확대해 가는 거고요. 또 분열하고 세포 분열하는 거죠. 쪼개가는 거고. 영 실적이 없고 안 되는 거, 뭐 안 맞는 것은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가는 거고. 4명 일하다, 3명 일하다, 2명 일하다, 1명 일하다가 없어져 버리고요. 어떤 팀은 4명 일하다, 6명 일하다, 8명 일하다가 16명 일하다가 두 쪽 나와가지고 8명 나눠졌다가 그 8명이 또 12명이다, 16명이 되면 또 나눠져 버리고. 그렇죠? 업무 특성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독립체제적으로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일본의 결산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매우 잘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메바 경영이라고 책도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되고 있어요. 국내도 아메바 경영을 도입하는 회사가 여럿 있어요. 다만 제가 보기에 너무 계산적으로만 하고 있어서
원래 생각했던 아메바 경영의 목적과 취지에 성공적인가에 대한 것은 퀘스천이 있긴 해요. 국내 사례의 경우는. 그렇지만 일본 교사라의 아메바 경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수사점이 많습니다. 주인의식, 전 직원의 주인의식을 어떻게 고쳐할 것인가, 그리고 아메바를 독립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로직들을 우리가 아메바 경영 이름으로 공부했습니다. 하나 더 보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혁신. 원가 혁신은 제 전공입니다. 저는 원가 혁신에 대해서 자타가 공연하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하는 컨설팅 테마의 거의 90%가 원가 절감, 원가 혁신이에요. 저는 주로 제조업이나 기업의 코스트 매니지먼트, 원가를 분석, 원가를 개선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일했고 그쪽에 제 주 전공입니다. 원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습니까?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분석해서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단계 더. 여러분 보기에요. 어떤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합니까? 다 분자로 구성됐겠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원자가 있고 전자가 돈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자와 전자의 그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원자도 점이고요. 전자도 작은 점이잖아요. 그 나머지 전부 공간이잖아요. 허공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이 물질 세계가 꽉 차 있어 보이지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불투명해요. 꽉 차 있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공투성이에요. 원가도 똑같아요. 원가는 면적이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에요. 단가와 양. 단가 항목 곱하기 양의 항목의 곱으로서 면적인 원가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코스트 매니지먼트 어떻게 합니까? 단가 관리하는 거예요. 단가 관리. 코스트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면 양 관리하는 거예요. 양 관리, 사용량. 근데 둘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가 관리 잘하고 양 관리 잘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한 가지 해보고 했으면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단가를 움직이는 인자가 무려 전문가 연구해보고 25가지가 있는 거예요. 25가지 중에 하나나 두 개 해보고 다 했다고 하면 아쉽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양을 줄이는 로직도 수도 없이 많아요. 목적은 하나지만 수단은 다양해요. 그래서 실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10가지, 20가지가 있는데 한 개도 안 해보고 어렵다고 말하거나 하나만 해보고 다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원가의 분석, 원가적인 생각은 로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는 단어로 말해본다면 단어, 물량 효과, 물량. 소량 구매와 대량 구매는 단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재질 변경, 대체 재질로 바꾸면 재질이 바뀌어버리면 기준 단가가 움직입니다. 소싱, 구입처를 바꿔버리면 견적서 받아보면 견적 받는 곳마다 단가가 달라집니다. 스펙, 까다로운 스펙과 쉬운 스펙은 단가가 달라집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거래하면서 어음으로 줄까 현금으로 줄까? 이번만 구매할까? 연속 구매하는 걸로 할까? 장기 거래를 할까? 단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물건 사오는데 FOB로 할까? CIF로 할까? 다시 말해서 해상 운송에 대한 보험료나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도착도 가격, 인천 도착도 가격을 할 것인가? 거기 출항 가격 기준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물류비만큼이 덧셈 빼셈이 달라져요. 모든 단가에 대해서 단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단가의 변수들이 많아요. 사용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가는 면적이라는 말은 원가는 단가와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가 관리를 철저히 해보시고요. 양 관리를 철저히 해보세요. 그러면 면적이 반은 금방 줄 거예요. 잘 보세요. 금방 줄 거예요. 그렇죠? 어렵게가 아니고. 이게 원가 분석 전문가들의 이야기. 금방 준다고 해서 나온 단어가 원가 반감법이에요. 원가 반감법의 노직은 금방 주는데 단가 30%는 줄여보세요. 양 30%는 줄여보세요. 77에 49, 0.4 면적은 반 준다니까요. 내가 단가 반 주려고 안 했어요. 단가 30%만. 한두 개만 적용해도 10%는 줄 것 같은데 5개, 10개 적용하면 왜 30% 안 줄어요? 당연히 줄죠. 원가 반감법. 시간이 지나면 원가는 분석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서 원가가 결정이 돼요. 분석하는 사람이 보는 안목이 깊이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가 될까요? 안목이 좋아지니까 깊이가 더 깊어지니까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공부한 실력으로 오늘의 원가 적용을 하고 원가 적용을 하고 나면 그 한 실력까지 덧셈해 가지고 다시 새롭게 원가 분석을 해갖고 원가 적용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컨설턴트 입장에 말하면 작년까지 공부한 컨설턴트 실력으로 올해 컨설팅을 하고요. 올 연말까지 공부한 실력으로 내년 컨설팅을 하고 내년 연말 공부한 실력으로 내후년 컨설팅 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로직. 이게 지속적인 개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적으로 축적의 힘이 발생하고 원가의 깊이가 생기고 그래서 쓰는 단어가 안목 그래요. 안목. 안목이 높아져야 된다. 고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고수와 하수는요. 아마추어가 프로가 게임 하잖아요. 아마추어 프로 절대 못 이겨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거, 내가 회사 경영을 하는데 경영이 전문가 된다는 것은 고수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축적된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공부도 있지만 카메라를 위해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